듣다 보면 갑자기 음악 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심도 쌓이면 교양이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음악적 허영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이해하다 팟캐스트 음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음해는 영화 유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짱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미드소마 감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 유전입니다. 유전은 할머니의 죽음 이후 한 가족에게 대를 이어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몰입감 있는 연기, 기이하고 숨막히는 연출, 콜린 스테슨의 사운드가 결합한 영화인데요. 영화 유전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영화 봤을 때 먼저 그 구성이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운드가 영화의 미묘한 감정과 기괴한 장면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그 어두움 속에서 공포랑 빛을 이용한 그림자를 잘 사용하면서 진짜 각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안에서 촬영과 음악이 좀 좋은 호흡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포영화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예전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 다시 보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통창이 있는 카페에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랑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첫 질문이 이제 처음 보셨을 때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난해해지고 조금은 오컬트적인 요소랑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판타지스러운 그런 요소가 있었어서 그냥 되게 기괴하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좀 되게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연출이. 네.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보면서 그 공포 영화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막 점프 스퀘어 같은 거에는 그냥 약간 불쾌감 그 정도만 느끼고 이런 되게 미드소마나 유전처럼 그냥 천천히 약간 옥죄는 그런 듯한 뭐 분위기나 그런 게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들은 뭔가 저는 그렇게 크게 공포심을 느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되게 뭔가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뭔가 봤을 때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 되게 찌뿌둥한 느낌이 있었어요. 딱 봤을 때. 독특한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어디서 이 영화를 볼 때 불쾌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감독 다른 작품인 미드소마처럼 그때도 좀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막 영화적인 연출, 막 점프 스퀘어, 막 엄청 빨리 지나가는 샷들, 막 후다닥 막 이런 거가 없는데 영화적인 연출이 없고 좀 어찌 보면 일상적이고 좀 밝기도 하고 그런 장면인데 시체 같은 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냥 무슨 다큐처럼. 근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사람 시신을 볼 일은 잘 없잖아요. 진짜 사람 시신 같은 걸 볼 일이 잘 없고, 보통 이제 공포영화나 스릴러나 이런 데에서 정말 과장된 영화적 연출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는 그냥 정말 평범한 피사체처럼 너무 밝은 조명에서 이거를 막 비춰요. 근데 그게 너무 불쾌하고 진짜 같아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저도 점프스퀘어나 이런 것 같이 막 무서워 막 엄청난 심리적 압박 이런 거는 아닌데 진짜 불쾌하다라는 기분이 드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 아리 에스터 감독의 첫 장편 영화잖아요. 네네. 저는 그 점에서 너무 와, 이 사람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을 많이 찍긴 했지만 진짜 첫 장편을 찍는다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장편을 이렇게 잘 찍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약간 저는 나홍진 감독도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 점프 맞아요. 스케어가 없이 계속 뒤로 갈수록 약간 옥죄어 오는 그런 분위기? 맞아요. 그런 게 불쾌해요. 조금 나홍진 감독 곡성도 되게 그렇게 봤는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유전을 저번에 이거 언제였지? 꽤 나온 지 얼마 안 되고서 봤었는데 이거 보고서 이 사람이 막 단편 영화 한 것들이 막 유튜브에 있어갖고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공포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진짜 사이코 같은 이 사람 영화 감독 안 했으면 도대체 뭐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긴 그쵸? 해요. 유명하게 그 단편들이 좀 돌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막 보이즈 어프레이드 만들기 전에 나왔던 막 그런 단편들이 있거든요. 막 보라는 단편도 있고 막 뭐 여러 개 있는데 단편에서도 되게 그 분위기가 똑같이 살아있으니까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전에 그 단편 보고서 막 이제 보통 이런 거 본 다음에 좀 되게 인상 깊었다 싶으면은 검색을 하잖아요, 감독을. 그쵸? 예, 그래갖고 제가 나무위키에 막 이런 거 검색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좀 그 사이코처럼 느꼈던 게 그 자기 영화가 뭐 자기 일생을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다고 네? 하더라고. 에? 근데 너무 위험한. 유전이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막 유전 같은 경우에는 막 어릴 때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걸 제가 봤거든요. 무슨 뭔가 삶을 그런 정말 잔인하거나 가혹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그냥, 살면서 에, 겪었던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음.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극대화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게 그런 거 하면은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인데. 안 그러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데? 그 조그만 거에서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맥락 없이 그 문장만 봤을 땐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이게. 그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다. 근데 나온 게 유전이랑 미드소마 이런 건데. 네, 뭐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긴 했어요. 저는 너무 제 취향의 영화여가지고 이렇게 오. 오늘 주제를 골랐거든요. 어떤 게 취향이셨어요? 저는 여기 점프 스케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공포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귀신 분장도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분위기와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되게 편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약간 좀 편하게 재밌게 봤다니까 조금 되게 놀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되게 편하게 봤어요. 살짝 아리에스터 같은데. 그니까 편하게 재밌게 보셨다니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봤거든요. 근데 의외긴 하네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상당히 좋아하셨다니까 또 그건 또 의외긴 하네요. 그러면 미드소마도 괜찮게 보셨나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네. 예?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이진님 보호하기 위해서 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저희. 네.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강렬한 장면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고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를 2번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처음 볼 때는 사실 그 다락방 입구에서 엄마가 머리를 막 치는 씬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좀 뇌리에 너무 강하게 남아서 유전이란 영화를 딱 들으면 딱 그 장면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2번째 보고 나서는 이제 가장 첫 장면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그 피터의 방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그걸로 시작하는 장면이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 주인공들은 이미 체스판에 놓여진 말처럼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말들이구나 라는 걸 좀 암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봤을 때는 처음에 그 디오라마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저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말 알게 된 후 어떤 생각하셨는지 뭐 이런 질문이 이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거기서 생각한 게 방금 저 이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이 미니어처처럼 이제 체스판이다. 그 생각을 저도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2번 봤는데 저는 이번에 봤을 때는 사실 약간 잊어버리고서 다시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인트로 장면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엔딩을 보고서 그렇게 느꼈으니까 아 확실히 그렇겠구나 싶네요 좀. 그 디오라마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실 이렇게 줌아웃이 되면서 뭔가 디오라마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디오라마가 아예 별개 뭔가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계속 나오니까 그게 되게 나중에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도 그렇고 계속 미니어처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들이 계속 있잖아요. 몽타주처럼 지나가는 것도 있고. 네네네. 굳이 주변 시간적 변화를 한 컷 하나 딱 지나가면서 바로 막 낮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연출들이 되게 많아갖고 확실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저 되게 예전에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본 건데, 아, 근데 뭔가 되게 공포 썰을 이제 갑자기 시작하실 것 같은 조금 들어요. 갑자기 약간 아니, 별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뭔가 경험담을 들려주실 것 같은 기분이. 하는데, 이번에 다시 볼 때, 아, 맞아, 저 장면이 있었지라고 생각한 장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그 부인이,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부인이 남편이 죽잖아요. 애니. 네. 남편이 죽을 때 갑자기 엄청 경악한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확 풀려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장면을 봤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그 장면이 유일해요. 그런데, 약간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애니 표정이 너무 히스테릭하고 너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혹시 그 스탠리 큐블릭 영화 샤이닝 보신 분 계세요? 네네. 그 약간 저는 거의 그 급이었어요. 네, 거기에서도 이 잭 니콜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데, 이 주인공 때문에, 여자 주인공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그러진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힘이 확 풀려버리는데, 거기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엄마의 표정을 조명이랑 촬영이 너무 잘 담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볼 때마다 그 표정에 뭔가 굴곡? 이런 게 너무 진짜 히스테릭하게 계속 왔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그 그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다 그 장면에서 되게 어둡다 보니까 더 공포스럽게 더 그 장면에서 더 다가왔던 것 같고,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유전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서 미드소마는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유전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딱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찰리의 목이 잘려있는 채 개미로 뒤덮여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은, 그 뭐지? 잔상이 안 잊혀지는 느낌? 인상이 깊은 거지. 네, 잔상 너무 강렬한 진짜.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찰리가 죽을 때는 직접적으로 목이 잘렸구나를 암시되는 그냥 사운드처럼 뭔가 퍽
그것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좀 무서웠고, 그 뒤에 이제 그 피터가 그 옥탑방?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막 소리를 듣다가 이제 엄마가 목을 자르는 걸 볼 때 그 피터의 표정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같이 뭔가 너무 공감이 되는, 너무 공포스러웠어가지고 제가 이걸 새벽에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진짜 하면서 봤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녹음이 네, 9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비가 또 엄청 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 맞아요. 지금 약간 무서운 게 그 방면에 그 벽과 벽 사이 그 뭔가 그 틈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왠지 거기에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공포감이 지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약간 잔인한 맞아요. 장면이 되게 사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네, 그래서 되게 그런 잔상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도. 연출이 진짜 기가 막히긴 하죠. 네. 저는 그 기억나는 거는 지금 그 동생이 입소리라고 해야 되나? 톡 쏘는 그런 네. 똑딱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되게 자주 나잖아요. 그게 그 매 장면마다 그 동생의 소리와 엄마의 표정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말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아무래도 앞에 이야기의 서사를 풀고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라서 좀 기억에 남고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지옥을 마치 표현한 것처럼 그 금강 악기들의 사운드가 가장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소연님이 느끼신 거랑 비슷한데 찰리의 목이 잘리는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개미가 찰리의 얼굴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는데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맞아요. 그 비명 소리, 배우가 정말 연기를 얼마나 잘한 건지 다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니까 그 비명도 너무 끔찍했고, 여러모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맞아요. 너무 많은 영화 같아요.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슬퍼서.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음악도 유전 특유의 분위기 연출에 한몫하는 것 같은데 유전의 장면과 음악의 결합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공포 영화 음악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보통 공포 음악을 생각하면 점프 스케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쿵 하는 이런 심정 내려앉는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유전 영화에서는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저는 장면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대변하는 듯한 사운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관 사운드가 좀 웅장하게 느껴져가지고 마치 큰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공포 음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점프 스퀘어가 상대적으로 없고 좀 이런 특이한 금관 악기를 사운드 디자인을 많이 해서 웅장한 느낌이 있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음악 감독이 콜린 스tet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찾아봤는데 원래 좀 관악기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관악기가 보통은 소리의 변형이나 이런 걸로 공포감을 좀 유발하거나 아니면 정말 낮은 저음이나 정말 높은 고음역대를 반복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좀 경험을 했는데 관악기의 주법의 변화 같은 걸로 계속 약간 난해함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그런 관악기 특유의 공명감 때문에 더
더 분위기가 어두웠고 또 약간 깊이감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음뿐만 아니라 약간 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레이어가 오히려 되게 부각이 되면서 그 공포감을 좀 당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숨소리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엔 심지어 그 악마의 소환이 완료됐을 때 시작할 때는 되게 찬송가처럼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진짜 거대한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음악적으로 표현이 너무 잘 돼서 진짜 장면이랑 음악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재님이랑 비슷한데 공포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스트링 하이붕, 뭔가 끽끽끽 하는 거라던가 뭔가 클러스톤처럼 되게 약간 불협처럼 들리는 사운드가 삥삥 이렇게 뭔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뭔지 알 것 확실히 같아요. 뭔가 이 작곡가가 관악기를 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베이스 색소폰, 콘트라 베이스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이렇게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악기들을 사용하면서 뭔가 그 부는 악기들만의 특유의 아까 말했던 공명이라던가 포르타멘토 뭔가 이런 움직임 같은 게 되게 미묘한 불안감 같은 걸 잘 표현해 준 것 같았고 그 영화 전반으로 악마처럼 표현되는 사람이 곳곳에 깔려 있을 때마다 사이드 체인 걸린 베이스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계속 좀 길게 지속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공포 영화에 주로 그런 사운드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되게 깨름직하고 현실에선 들을 수 없는 소리 같은 거. 사람들이 현실에서 못 듣는 소리에 대해서 공포감을 좀 느끼잖아요. 근데 유저는 되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막 귀에 들리기에 막 괴기스러운 질감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속삭이는 듯한 느낌으로 음악이 계속 뒤에 깔려서 나오는데 그래서 더 좀 현실적으로 무섭게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고 진짜 확실히 그 점 드론 사운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웅웅 깔리는 게 이 공기감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할까 네. 싶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마지막 싱퀀스, 그 피터가 딱 다락방 올라갈 때 그 공기감이 싹 변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와 진짜 미쳤다. 약간 그 피터가 이제 자기 방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그 방의 앰비언스인데 그 방의 앰비언스도 되게 그냥 일상의 앰비언스가 아니라 약간 무언가의 기운이 눌려있는 듯한 그런 맞아요. 앰비언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내려올 때부터 저음 드론이 이렇게 쭉 깔리는데 이 앰비언스와 음악 간에 들어오는 조화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막 공기가 바뀐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대사에 나오거든요. 피터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강령의식 같은 거를 세 명이서 가족끼리 할 때 찰리를 부를 때. 찰리를 부를 때 이제 아빠는 못 느끼는데 그 피터가 이 공기가 바뀐 거 못 느껴지냐고 막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뭐 의도했던 것 같아. 진짜 그렇게 공기가 바뀌는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음악적으로 연출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콜린 스테슨이 유전을 작업하고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감독이 콜린 스테슨에게 악의 유령을 구현하라는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콜린 스테슨은 자신이 영화 속 마지막 등장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느껴졌어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 그 에피소드로 딱 뒤에 시퀀스 음악 저희가 얘기했던 그 피터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시퀀스를 먼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약간 흩뿌리듯이 이제 앞에 계속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각들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공기나 이런 긴장감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단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되게 잘 맞고는 일단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막 끌고 가는 게 너무 음악이 엄청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도 되게 그 좀 천천히 가긴 하지만 씬이 바뀌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드론이 깔리니까 그 서스펜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계속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꼭 갑자기 띡 하면서 음악이 쑥 사라진 페이드 아웃도 아니고 충분히 적당히 막 고조돼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사라져요. 네, 그런 류의 연출이 많아갖고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뭐 그런 흔히들 말하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쿵 하는 소리나 클러스터도 없고 악기 구성도 진짜 독특하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좀 신기한 영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소연님이랑 비슷하게 공포 영화를 생각하는 현악기 각종 주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주파대가 이제 두드러치는 소름 끼치는 사운드들이 아니고 되게 현대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악기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게 전자악기인 줄 알았는데 아까 소연님이 얘기하신 거 보고 아 이런 악기들이었구나. 마지막에는 막판 한 10분이 진짜 너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에도 아 진짜 압도하는구나 라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 중간중간마다 음악이 나올 때 영화 밖의 음악보다 영화의 효과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타악기나 숨소리가 음악으로 나올 때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건지 영화 속 환경음을 들려주는 건지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런 게 종종 있죠. 그것도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막 숨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주파수를 맞춘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연출로 쓰려고 했으면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서 사용하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맞춘 느낌이 있었어요. 영화가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부터 엄청난 반전들이 몰아치기 시작하죠. 결말을 알게 된 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궁금.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학부 때 교육학 전공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육 심리 수업을 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심리 수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챙겨서 들었었는데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면 사실 보통 말하는 유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는 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굴의 생김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유전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유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부모님이어도 그 부모님의 정치적 성향의 30%에서 최대 60%까지는 유전이 된대요. 꽤 크네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되게 보수적인 분이시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보수적인 말과 행동과 어떤 습관들을 봐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모님을 보지 않았더라도 유전이 된다는 거죠. 그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유전되어 왔던 것, 그리고 유전된 거는 사실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생각보단 굉장히 많다라고 약간 느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그런 관계성을 공포로 되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되게 독특한 관계잖아요. 끊어낼 수 없는 관계. 내가 어떤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게 사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유일한 관계인데
그 관계가 우리는 항상 당연히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탄생이 있으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니까 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독특한 관계고, 그게 무섭게 표현되려면 이렇게까지도 무섭게 표현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라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영화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조금 희망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자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인간들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인간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동물은 별로 없잖아요. 아이가 그 어떤 부모의 보살핌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4, 5살까지는 사실 혼자서 뭔가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또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부모님의 보살핌은, 또 존재성과 관계성은 필수적인 거니까, 그게 되게 독특한 관계라는 거를 영화적으로 되게 잘 풀어냈다고 느꼈어요. 그 이제 이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풀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초반에 그 피터가 학교에서 헤라클레스 관련된 이제 비극 약간 맞아요. 그 얘기, 예, 희곡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택권이 있더라도 비극, 그 뭐라고 했지? 그 선생님이 질문을 약간 던졌던 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더 비극일까?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것이 더 비극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학생이 선택권이 없는 게 더 비극인 것 같다, 선택권이 없으면 그냥 체스판 위에 놓인 말들과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심볼이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초반에 막 얘기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뭐 애니의 집을 보여주거나 그 집을 엄청 멀리서 익스트림 롱샷으로 전체를 보여주는데 되게 미니어처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되게 그런 짜여진 것처럼 계속 그런 느낌을 줄까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이 할머니의 계략과 이런 광신도들의 좀 계획 아래 있었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초반 찰리가 사실 하이모니에 쓰여진 상태인 거잖아요. 찰리가요? 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찰리한테 되게 그 찰리가 초반 그 비둘기의 목을 자르고 난 뒤에 네. 그 자기 방에서 막 뭔가를 하는데, 그 찰리를 비추는 샷이 CCTV에서 보는 듯한 장면처럼 보여지면서 빛이 막 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대체 저 빛은 뭐길래 계속 이 장면 말고도 이후에 계속 찰리를 따라다니고, 찰리가 죽은 뒤에는 피터한테 따라붙어요. 그래서 피터가 뭐 마리아나를 하는데 되게 그 친구들이랑 마리아나 하는 장면에서 빛이 있을 수 없는 장소거든요. 왜냐면 막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마약을 하진 않으니까 되게 좀 빛이 막혀 있는 장소인데 그 곳에서 빛이 따라다녀요, 피터를. 그래서 저 빛은 무언가 있다. 근데 뒤로 갈수록 피터 목에 그 빛이 계속 비치거든요. 저 목과 이 빛이 뭔가 있구나, 상관관계가. 근데 그게 결국 그 빛이 나중에는 피터의 몸에 심어지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빛이랑 그림자를 너무 잘 쓴 영화이구나를 이때 너무 확 와닿으면서 분석하는 재미가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 번째 볼 때는 덜 무서웠다 싶었습니다. 되게 초반부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독의 의도가 잔뜩 담겨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보고 나서 한 번 다시 봤을 때 안 보이는 게 진짜 많이 보이는 영화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미드소마랑 관련된 장면이 비슷한 시퀀스가 하나 있었는데,
오, 그 어떤 거? 엄마가 조앤의 정체를 깨닫고 이제 조앤의 집으로 향하는 거리에서 딱 조앤의 집을 방문하는 순간 180도로 바뀌어진 시퀀스로 보여지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카메라 장면이 근데 카메라가 180도 완전 반대돼서 아, 이 뒤집어져서. 엄마가 들어가고 맞아. 다시 이제 그 아. 방이 될 때 그 뭐지 방과 가까워질 때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오는데 네네. 미드소마가 1년 뒤인가 2년 뒤에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드소마도 그 미드소마의 그 어떤 그 공동체로 향하는 차 거리가 그 180도 바뀌어진 채로 쭉 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유사한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약간 어떠한 그런 악의 무리를 뭔가 불안감을 심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드소마 하니까 그 할머니 사진 발견하고서 그 할머니가 무슨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무슨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약간 미드소마의 그 옷이랑 이런 시퀀스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저도. 하얀색 원피스.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이 약간 뭔가 이어서 미드소마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이어서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악마가 들어간 듯한 연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것 같이 신도들이 나체로 막 기이하게 마주하고 하는데 저는 그 아들의 표정을 되게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진짜 악마가 들어와서 그래 뭐 군림하듯이 당연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이랑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들이 얼떨떨한 느낌이 있었고 이 사람들 뭐지? 싶은 그런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결말에서는 악마의 승리처럼 끝나는 것 같은 마무리지만 결국 그것들이 허구이면서 그 집단들의 이상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말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환상? 뭐라 그래야 될까? 유전병 같은 거죠. 그들이만 볼 수 있는 유전병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병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마치 약간 병인데 신비한 것이라고 계속 착각하면서 그 믿음을 굳혀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런 뭔가 신도를 만들어내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그런 가족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사건들도 막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 집단들이 집단 죽음이나 뭐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벌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벌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의 한 부분을 나타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약간 몽유병 얘기도 막 나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뭔가 너무 그 초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도 그 약간 좀 그 네.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메라도 똑같이 이제 속고 있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이것도 뭐 어쨌거나 다 유전병처럼이라는 인식으로 이 영화를 만약에 봤다고 생각하면은 뭐 다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사이비일 수도 있고 실제 있는 뭐 악마가 진짜 강림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마지막에 그 이렇게 표정을 봤을 때 차라리 비릿하게 웃고 끝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좀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짓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맞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두고서 끝낸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악마가 뭐 강림한 거고 뭐 이거를 이제 정서로 두되 딴 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그런 식의 연출이 아니었을까. 그 애니가 남편에게
수첩을 태워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수첩을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본인이 태우려고 했는데 본인 몸에 불이 붙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불이 붙긴 했지만 옷이나 뭔가 본인의 신체가 타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환상이고 그 다음에 그 남편한테서 수첩을 뺏어서 본인 대신 던지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그 불에 타는데 그것도 사실은 애니가 남편을 불질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니의 입장에서 카메라가 보여진 거죠. 이거는 그냥 썰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스릴러에 좀 가까워지네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은 되면 초현실적인 게 아니라 네. 오컬트 영화랑 공포 영화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굳이 따지면은 오컬트보단 공포 쪽을 좀 더 괜찮게 좀 더 납득이 가는 채로 보거든요. 근데 왜 그 오컬트 영화는 일단 전제를 이게 뭐 실제로 있는 거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전제를 깔고서 봐야지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게 왜? 약간 자꾸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밀게 되더라고요. 이 오컬트 영화들을 맞아요. 보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오컬트 영화의 뭔가 그런 메시지, 뭐 스탠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오컬트가 아무래도 주인 영화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보면서, 그냥, 그냥, 아, 오컬트 영화구나. 말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뭐, 납득 가게끔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이 오컬트 영화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충분히 뭔가 설명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게 다 사이비였고, 뭐 카메라도 그냥 저렇게 보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곡성 나홍진 감독이 뭐 마지막에 관객을 현혹했다 막 이런 평도 막 있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열린 결말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이제 결말 알게 된 후 어떤 생각을 했는지였잖아요. 예,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미니어처처럼 이제 통제돼 있구나라고 느낀 게 이제 저는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래서 미니어처 씬이나 뭐 카메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뭔가 화면 넘어가는 것도 갑자기 밤에서 낮으로 딱 바뀌고 이게 무슨 게임 마스터의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처럼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그런 류의 연출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결말 쪽 보면서 조금 전 들긴 했었어요. 어쨌거나 피터랑 애니가 뭐 어떻게든 막 도망치려고 해도 결말까지 사실 다 정해져 있는 루트를 밟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쵸. 네. 트랙을 그냥 달리는 느낌인데 나는 자꾸 옆을 보고 있던 건데 사실 거기도 트랙이었던 건. 뭐 그런 이제 그냥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좀 답답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화나 소설에서 뭐 게임도 그렇고 항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엔딩이 꿈 엔딩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애니 입장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허무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영화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약간 앞에랑 이어지는 게 초반 장례식장에서 찰리가 이제 할머니랑 인사하는데 저 멀리서 뭔가 금발의 어떤 남자가 찰리랑 약간 눈인사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남자가 후반에 아빠가 이제 불에 타 죽고 피터가 이제 방문을 바라보는데 어떤 남자가 나체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둠 속에.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앞에 나왔던 초반에 그 장례식장의 인물이랑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되게 심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장례식장에서 처음에 그 애기한테 아무 이유 없이 웃던 그분이 사실은 그 신도였던. 네, 맞아요. 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거다, 계략이다, 계획. 애니가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못 보던 분들이 오셨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것도 그 신도를 숨겼던 본인의 어머니가 그런 관계를 숨겨왔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그 신도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을 보니까 그 앞에 거를 살짝 다시 돌려봤는데, 예, 그거 보고서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그 모르는 사람이랑 모르는 거 행동하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왕처럼 그 옷 입고 있고 엄마가, 예, 그런 거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그런 사이비스러운 느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근데 이게 막 처음 봤을 때는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을 봤을 때 박찬욱 감독도 사실 그런 복선들을 연출을 통해서 많이 깔아놓는 편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두 번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화들이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세세하게 잘 만들었고 되게 디테일하다라는 걸 느끼지만, 영화관에서 처음 봤을 때 그걸 만약에 못 느끼면 그게 진짜로 효과적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살짝 다른 게 되게 이해하거든요. 저 그래서 네. 뭐 어떤 컨텐츠를 2회차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게임에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회차를 해야지 엔딩이 맞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1의 엔딩이었다가 두 번째 볼 때는 1 다시가 아니라 막 2로 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엄청 싫어하는데, 얘는 좀 그 복선을 많이 깔아놨잖아요. 근데 얘는 좀 잘 네. 보이게 깔아놓은 것 같아. 네, 저는 음.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보면서 되게 지금 기억을 거의 잃어버리고 봤잖아요. 근데 이거 복선 이겠구나 싶은 것들은 여지없이 복선이더라고. 그거를 너무 되게 잘 보이게 깔아놓은 것 같은 영화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처음 볼 때. 다른 애들은 아니 이게 복선이었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보면서 그치 저게 복선이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저 이해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카펫이 뭐였을까요? 그 카펫이 약간 저주를 계속 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마도 그랬고 애니도 그랬고, 신기하게 그 찰스 있잖아요. 네. 그 찰스? 찰리가 네. 제가 왜 찰스라고 얘기했냐면, 그 엄마가 그 카펫 찾아볼 때 찰리 이름이 찰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찾아봤더니 찰리가 찰리의 남성형 단어가 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을 원했다, 이렇게 그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그 카펫을 뭔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맞아요. 계속 그때부터 사실은 계획해 왔다, 계속. 찰리란 이름이 사실 옛날에는 남자 그쵸.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반반으로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파이몬이 연약한 남성에게만 이제 깃드는 이제 악마니까 찰리가 남자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카펫이 저주일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조앤이라는 나중에 애니를 그 제사로 끌어들이는 조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나오는 그 카펫이 실제로 엄마가 본인과 찰리를 위해서도 만들어 놨던 거다.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다. 뭐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방금 생각난 건데, 그
유산하려고 했던 것도 약간 방어 기제잖아요,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애니의 생각했어요. 방어 기제. 뭐 이게 몽유병도. 몽유병도 그렇고 계속 그 남자를 원하고 뭐 그러니까 여자인 거를 아니까는 아니지 남자인 걸 아니까 그 계속 위에서 압박이라든지 어머니의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남자를 계속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하려고 했는데 뭐 왜 실패한 건지는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게 만약에 저게 다 진짜라면은 거기서 뭐 주술적인 그런 걸로 막 실패를 하게 했겠죠? 아니면 뭐 정확히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방어 기제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할머니의 계획이 그 애니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 애니 오빠와 그 남편까지도 원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심리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 맞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찰리였나요? 네, 네. 그 아기 때 막 울면서 밥 안 먹고 막 이러니까 뭐 할머니가 뭐 대신 먹여주려고 뭐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 모형에서 그런 얘기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모유 수유를 대신 하려고 했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나, 약간 맞아. 그게 다 할머니의 계획이 엄청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음, 음. 판을 그 아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의 오빠가 네. 자살을 하는데 원래 그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피터처럼 그 파이몬이 들어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살을 함으로 파이몬을 불러들이는 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딸을 통해서 손자에게 그걸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살을 하는 것도 막 엄마가 자기한테 뭘 하려 했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뭘 네. 집어넣으려고 했다 막 이랬나? 맞아요. 맞아요. 조현병으로 음. 그렇게 진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유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유전이라는 거는. 다 같은 장면을 봤는데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의 엔딩곡이 영화의 분위기랑은 다른 밝은 곡이잖아요.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라는 곡인데요. 왜 이런 밝은 곡이 사용되었을까요? 퀴즈인가요? 근데 이게 그 검색을 막 해보니까 가사가 되게 영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삶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구름의 환영을 보는 것뿐이다. 뭔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잃기도 하고 뭔가를 얻기도 한다. 그런 거.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파이몬의 그런 소환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잃고 얻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삶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뭔가 모호함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가사를 좀 생각해서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저도 딱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어쿠스틱하고 너무 따뜻한 목소리에 좀 밝잖아요. 보컬이 나와서 엔딩을 하는데 약간 그 노래 반주에 하프시코드인지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 악기가 들리던데 그 악기가 좀 톤을 맞춰주는 것 같긴 해요. 아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밝은 노래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악기가 조금 어느 정도는 맞춰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보고서 엔딩에 저런 거 나오면서 아 진짜 악마가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만약에 강림했으니까 잔치니까 응. 그러네. 축제로 이제 부활한 순간이니까 이제 저렇게 밝은 노래를 딱 쓰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리에스터 감독이 좀 미드소마에서도 그렇고 유전에서도 사실 미드소마보다 유전이 어두운 장면이 많기는 하지만 되게 밝은 와중에서도 공포감을 주려고 하잖아요. 원래 보통 공포 영화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다시 무서워지고 또 아침에는 좀 긴장을 풀었다가 밤이 되면 또 다시 나타나고 이런 루틴이 많은데 아리에스터는 미드소마 때도 그렇고 밝아도 그런 무서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엔딩 크레딧이 또 그런 의미로 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양면적인 이유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따뜻한 노래를 배치해서 진짜 그 교단의 승리 축하 이런 메시지도 담긴 했지만 그 상대적으로는 이런 파멸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게 가족의 파멸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뭐 그 안에서 그 이런 사이비 집단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승리라고 하지만 제3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건 또 다른 파멸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보사이즈 나우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 제목도 뭔가 양면성이 드러나는 제목이죠. 네네. 이진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요거를 왜 혹시 궁금해 하셨어요? 이제 보통의 공포 영화들은 영화 엔딩에서 여운을 남기는 소름 끼치는 곡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선 보컬 곡을 사용을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의 결말이 정말 비극적이잖아요. 네. 근데 노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되게 평화롭게 흐르고 있고 네. 이 비극적인 결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엔딩에 밝은 곡을 배치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약간 홍대병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요. 약간 독특해 보이고자 하는 무서운 거 나올 줄 알았지? 아닌데? 이런 마인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간혹 이렇게 창작자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네 아니면은 길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거 나쁘지 않겠는데? 하고 크게 생각 없이 있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기엔 너무 쌀 것 했어요. 같긴 한데. 아, 원래 네. 좀 약간 그런 좀 맞아요. 사이코 기질이 있잖아요. 아리에스터 감독.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영화의 공포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면 유저는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1부터 5까지 낮은 거에서 높은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게 공포로 생각을 안 했고 공포스럽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기분 나쁜 단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쁜 단계로 생각하면 4, 5단계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일단 에너지 소모가 되게 엄청 커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저는 그 유전 영화 보면서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피곤한 단계를 생각하면 4, 5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불쾌한 느낌이 있죠. 네, 맞아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에너지가 소비 많이 되고. 저는 생각보다 그냥 괜찮았어요. 2점 정도? 오. 그러면은 임백님의 5점은 저는 약간 뭐였어요? 공포 영화를 판단하는 척도가 밤에 잠을 얼마나 못 잤느냐 그런 건데 가장 심각했던 게 옛날에 소우라는 영화였어요. 그거를 하필이면 게다가 또 그건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2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고 근데 그 영화는 진짜 어렸을 때 보니까 다들. 맞아요. 그리고 나 어렸을 때 또 나이가 유추될 것 같지만 얘기해보자면 어렸을 때 12시 넘으면 OCN에서 19금 영화들을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 다 잘 때 몰래 TV를 키면은 소우가 그렇게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찾아서 봤다기보다는 음. 그런 식으로 조금 봤는데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소우도 좀 그렇고 유전도 그렇고 음. 공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음. 좀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신체가 훼손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저는 귀신을 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영화는 트라우마 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트라우마 쪽으로는 저는 곡성이 더 무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잘 봤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공포를 잘 못 느끼는 재질이다 보니까 재질. 네. 우리 모임에서 T를 담당하고 계시는. 네, 저는 옛날에도 그 귀신은 애초에 막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굳이 영화에서 공포감을 따지자면 좀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스티네이션인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예, 뭐 그런 거 막 갑자기 그 놀이기구 타는데 막 나사 빠지고 막 그런 거. 맞아요. 예, 현실적인 그런 게 조금 공포더라고요, 저는. 아, 예, 맞아. 그런 거 말고 막 뭐 컨저링, 곡성 뭐 이런 영화들도 그렇고 그냥 잘 만든 영화구나 하고서 보통 말아요. 그래서 이 영화 공포? 근데 이제 아까 세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쾌감의 척도로 나눈다고 보면은 저는 진짜 한 3, 4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롱님의 제일 공포스럽다고 느끼는 영화는 뭐였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나요? 그냥 그런 류긴 한데 막 이 영화를 네. 보고서 엄청 공포스럽다라고 느낀 영화가 없어요, 저는. 우와. 강한 남자. 우와. 막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했고 그나마 골라보니까 그런 거였지.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잤다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엄청 옛날에 이제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막 잘 기억 못하는 시절에 본 그때 여고괴담인가? 그 목으로 그림자가 막 와갖고 목 조르는 장면이 있어요. 오. 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그게 제일 무서웠나 봐요. 맞아. 여고괴담 1, 2, 3 나왔나? 그 아무튼. 그 불 한 번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앞으로 한 칸씩 오는 거 있거든요. 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 덩덩덩 엄청 하면. 유명하죠. 네, 네.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다시 봐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요. 그게 옛날 영화라 또 약간 좀 네. 맞아, 지금 맞아. 현실적으로 안 느껴질 그리고 거예요. 지금식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그 공포감을 다시 살렸다고 해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 공포감만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게임이 훨씬 무섭기 때문에 맞아. 영화는 약간 컨텐츠 그러니까 그 난이도 상으로는 게임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공포는 맞아요. 게임은 자기가 그걸 움직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포는 눈 감으면 되잖아. 영화는 그쵸. 근데 이게 게임은 자기가 그거를 알면서 여기로 가면 죽겠구나 싶으면서도 가야 되거든요.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네. 그 꼭 공포 영화 보면은 먼저 문 열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가 담당해야 돼서 게임에 비하면은 공포 영화는 그 무서움의 척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쾌감이라든지 그쪽에 초점을 두는 게 좀 더 무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드네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의 기준이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공포 장르도 굉장히 다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그냥 얼마나 사람이 독특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우도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유전이나 곡성처럼 사실 어떤 특정 주제 아니면 특정 존재나 특정 감정 어떤 관계성들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이 저는 조금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곡성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누가 좋은 편인지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유전을 보면서도 애니는 진짜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보면
엄마랑 결국엔 같은 음. 연속선상에 있는 인물인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는 과연 이런 필연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저는 좀 후유증이 오래 가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유전이란 작품은 진짜 무서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아까 곡성이 좀 더 이렇게 인백님께서 무서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음. 곡성은 마지막에는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렇게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가 이번에는 무서우니까 창을 조금 작게 해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덜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곡성보다 친절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곡성이 트라우마가 더 높았다고 하는 게 그런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도 너무 밝은 조명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시체가 있다거나 이런 게 너무 사실 같아가지고 그게 불쾌했다고 하는데 곡성은 그게 더 진해요. 그래서 피가 낭자한 방이나 이런 거를 막 비춰주는데 정말 사건 현장에 들어온 것 같고, 이게 영화가 정말 영화라지만 이게 영화가 맞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과, 저거 찍은 아역 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약간 현실이랑 분간을 안 하게 되는 그게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무서운 걸 잘 보시네요. 전 약간 쫄보여가지고 곡성 안 봤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나요?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4.5인데, 그래서 전 이거 본 날도 보통 다들 자기 전에 살짝 핸드폰 하시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 언제 보셨어요? 밤에 저요? 보셨다잖아. 어제 새벽. 어제 새벽 하필이면 네. 또 그래서 막 자기 전에 이 핸드폰 사이에 비친 빛 사이로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럼 저 오늘 잠을 많이 못 잤겠네요. 그래도 뭐 잠은 잘 잤어요. 저는 그건 약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무섭긴 한데 그냥 사는 게 더 무서운 게 좀 있나. 맞아. 일하러 가는 게 더 무섭고, 맞아요. 맞아. 진짜 어. 맞아요. 일하러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음. 잠을 못 자는 것보다 음. 뭐가 나와도.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눈을 뜰 때 공포감이 그쵸. 더 무섭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여름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네. 공포 영화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또 장마가 시작이더라고요. 또 다음에도 이런 여름 특집으로 공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좋아요. 공포를 네. 한 편 더 했어야 되나 싶긴 하네. 8월 달에 한번 노려볼까요? 그럴까요? 저도 공포 영화를 할까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네.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아까 되게 재밌게 잘 봤다고 하셨잖아요.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나 신체 훼손 이런 거는 끔찍해도 이거는 잘 보는데 네, 제가 귀신 분장은 진짜 싫어해요. 네. 그래서 심야 괴담에도 못 봐요. 저랑 비슷하네. 배우들 귀신 분장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건 1.5 정도? 오, 오. 강한데? 아니, 이런 영화예요. 점프 스퀘어가 없어서 그런 거 걸 맞아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큰 것 같아. 응. 근데 후반에 한 번 있지 않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막 그 엄마가 네. 막 마지막에 쫓아올 때.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건 또 점프 스퀘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그 뒤에 엄마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슬쩍 이렇게 초점이 글로 가잖아요. 계속 보여주잖아. 그래서 조금 맞아요, 덜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전 근데 그래서 더 무섭대요. 소리도 없고 그냥 움직임만 보이니까 더 미치겠는 맞아. 거예요. 포커스도 그런 안 것도 있어요, 잡아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게 계속 연출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쫄고 있어야 되는 그게 있죠. 맞아요. 그 뭐지? 밝기를 굉장히 밝게 하면 어떤 특정 장면, 피터가 누워있는 장면에서 침대에
거기에 엄마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그 위에 매달려 있는 거 예, 말고요? 그러니까 피터가 누워 있을 때 그 목 약간 졸르기 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 노트북에 밝기를 최대로 하고 봤는데 안 보이진 않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밝게 하면 엄마가 천장으로 막 기어다니는 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공포가 되게 공포 영화라고 사실상 큰 대분류긴 한데 안에 엄청 많잖아요, 장르가. 그렇죠. 사실상 맞아요. 겟아웃도 공포고, 뭐 컨저링이나 이런 거는 애초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뭐 스릴러도 공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맞아요. 뭐 저기 그 렛밍 같은 영화도 공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포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영화마다 되게 그게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공포 영화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시기에 무서움을 좀 즐기려고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만들어지는 영화도 있는 것 같고 좀 유전이나 뭐 미드소마나 아니면 곡성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렛밍 같은 영화들은 좀 어떤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공포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유전은 1차원적인 그런 무서움보다는 곰곰이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유전을 통해 느낀 공포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결말을 알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 영화 속 다양한 장치들을 해석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선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음악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음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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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